자, 시간 다 됐습니다.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개념들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림 그리신 거 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하셨죠? 네, 포드주의 하고 그 다음에 특징 하고 테일러주의. 이게 하부 구조로 들어간 거죠? 테일러주의가. 네, 테일러주의. 그리고 네, 네, 여기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 다음에 네, 네, 노사합의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포드주의의 특징은 테일러주의밖에 없는 거야? 포드주의의 특징이 어디 걸려요? 제가 몇 년간 이 지문을 가지고 처음 그 지문 분석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시켰는데 오늘 제일 잘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포드주의 특징,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테일러주의, 노사합의, 케인즈적 복지. 네, 아마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이 지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포드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 다일 텐데, 하면서 몇 가지 정보들이 이 구조 안에 안 들어가서 짜증이 좀 나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에 대응하여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대응하여 뭐 대량 소비가 필요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타협 체계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가 필요하다. 이걸 아무리 봐도 선후관계나 인과관계인데, 이 병렬 구조가 아닌데, 근데 형식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돼 있어도 병렬 구조 형식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형식적인 지표들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무시를 하는 거죠. 분명 인과관계와 선후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지문 안에 그 주어져 있는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라는 실질적인 그 지문상의 구조를 무시를 하고, 포드주의의 특징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못하겠으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억지로 꾸겨 넣어서 지문 구조를 파악했다고 해놓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글은 잘못 쓰여진 글이에요. 하지만 기출 지문이기도 하죠. 잘못 쓰여진 글인데 기출이 됐어요. 뭐냐면 헷갈리라고 낸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파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글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 쓰여진 글에서도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뽑아내는 게 우리의 언어 이해에서 평가되는 텍스트 분석 능력입니다. 지금 발표를 하신 분이 정말 잘한 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파악할 그 주어져 있는 정보를 버리지 않고 그거에 기반을 둬서 지문을 분석하신 겁니다. 뭐 훈련 없는 상태에서 처음 이걸 바로 깨뚫어 보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거의 몇 회 동안 제가 수업을 했지만 첫 수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딱 여기 이 얘기할 때 깜짝했어요. 순간. 근데 하면서도 또 본인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의문이 포드주의의 특징이라며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이 지문은 정말 잘못 쓰여진 글이고 정말 잘못 쓰여진 글답게 정말, 근데 예술미학 쪽에는 이런 글들이 또 많아요. 정말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쓰지 않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지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주로 7분 플러스 알파짜리 지문으로 일부러 뽑아서 출제를 하죠. 보통 어떤 지문에서 한 개념은 하나의 의미를 담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딱 아기를 맞춰가면서 지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갖다가 써버리는 그런 정말 엉뚱한 지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이 지문에서는 바로 그게 뭐냐면 포드주의라는 단어입니다. 포드주의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는 한 3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문을 잘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분석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포드주의가 3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면 3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네를 파악한 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둔 내용을 가지고 선지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포드주의가 포드주의 1의 의미로 쓰일 때, 2의 의미로 쓰일 때, 3의 의미로 쓰일 때에 따라 그 선지들의 포드주의라는 단어를 담고 있으면 맞는 선지가 될 수도 있고 틀린 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지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가장 정답이 되는 선지들을 찾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도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내가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내가 말이 되게 하려고 만드는 순간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의 말과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항상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두고 그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이해 시험은 그 이상한 말과 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게 난이도가 지문의 난이도,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개념들이 그냥 막 던져지게 잘못 던져지게 주고 그 잘못 던져진 걸 그대로 잘 파악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억지로 아기를 맞춰가지고 억지로 말이 되게 곡해를 하는지 이 억지로 아기를 맞춰서 억지로 파악하는 걸 우리가 곡해라고 그래요. 이 곡해를 많이 할수록 문해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호사로 만나보실 분들은 대부분 말이 안 맞는 말만 하십니다. 거의 대다수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있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끄집어내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이 집을 치워야 돼. 일단 다 끄집어내놓자. 다 끄집어내놓고 벌어져 있는 사태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근데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의 것을 일단 다 끄집어내놓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이 지문에서 이 포드주의가 지금 그렇습니다. 포드주의는 이 지문에서 첫 번째 의미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대량 생산 체제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근데 포드주의는 이 지문에서 또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바로 정치 경제의 조절기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단락을 가다 보면 포드주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테일러주의와 함께 대량 생산을 만드는
하게 한 생산 방식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포드주의 1, 2, 3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포드주의라는 단어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지 멋대로 서술하고 있는 게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포드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번호로 넣을게요. 1, 2, 3이라고 얘기하면 포드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포드주의 2로 쓰인 겁니다. 이 박스가 맨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로 정치, 경제, 조절기구로서의 포드주의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더해져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더해져서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땐 이 포드주의의 의미는 포드주의 3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와 포드주의가 동의어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의미에서의 포드주의는 포드주의 1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대량 생산 체계에 대비되는 건 대량 소비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사 간의 노사 합의와 그 다음에 복지 정책입니다. 얘네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놈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5개를 전체적인 정치, 경제의 조절기구로서의 포드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통칭해서. 그래서 이 선지에서 포드주의라는 주어가 나왔을 때 그 포드주의가 1번의 의미로 쓰였는지 2번의 의미로 쓰였는지 3번의 의미로 쓰였는지에 따라 그 선지의 정오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드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상 그 선지는 거의 무조건 세모선지가 될 거예요. 확실한 선지가 나오지 않는 한 정답이 되고 확실한 선지가 나오면 그거는 오답이 되는 선지인 거죠.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의 단어가 쓰일 때는 이 뜻으로 쓰일 때랑 저 뜻으로 쓰일 때 그 선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발표를 하신 분은 이 구조는 정확히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 부분 중에 50%는 잡은 거죠. 근데 나머지 50% 포드주의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어이해 시험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하는 얘기를 경청을 하는 시험입니다. 이상한 소리도 할 겁니다. 이 지문은 이상한 소리들도 많아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일수록 이상한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들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걸 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만날 사람 중에선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사람의 말도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의 적성과 자질의 1순위입니다. 그게 이 시험의 언어이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되는 지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이상하게 서술된 건 서술된 대로 그대로 놓으셔요. 물론 우리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뭐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뚝뚝 잘라져 있어요. 그 이상한 소리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언어이해 시험.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리를 짜는 게 추리 논증 시험. 그리고 그렇게 된 결론을 쓰는 게 논술 시험. 이렇게 그냥 뚝뚝 잘라져 있기 때문에 언어이해 시험에서 추리 논증과 같은 어떤 평가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언어이해 시험은 그냥 쓰여져 있는 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쳐야 돼요. 생각이 더 번지려고 하는 걸 계속 막아야 돼요. 사람인 이상 계속 번지거든요. 그 번지는 걸 막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상대 얘기를 있는 그대로
그게 언어 이해 시험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는 그냥 쓴 대로 그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통독으로 한다 그래도 상당히 좀 훈련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의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다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세뇌에 가깝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점점 하시게 될 거예요.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안 하면 우리가 변호사 생활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다 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한다. 어차피 변호사가 됐을 때 내가 고생할 거 조금 앞서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못 익히면 어차피 변호사 되신 다음에 엄청나게 욕먹으면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간 펜으로 거의 모든 곳을 다 체크한 파트너나 대표 변호사님의 그 첨삭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다 그리고 금방 합니다. 한 1, 2년 있으면 다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지를 그래서 만들 때 이 지문 구조를 분석을 하시면 정확히 분석을 하면 선지 만들 때 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일러주의가 대량 소비에 도움이 된다 뭐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는 테일러주의는 대량 생산이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지를 이렇게 짜버리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량 생산에 도움이 되는데 대량 생산에 대응해서 대량 소비가 나왔으니 대량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 직물적으로 바로 다 있는 게 제일 가깝게 적절한 것이고요. 하나라도 생각이 거쳐 흘러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가깝게 닿아 있을수록 더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이고 지문에서 멀리 흘러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적절한 것이죠. 지문 선지의 난이도를 높일 때 또 쓰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바로 직물적으로 1단계에서 닿아 있는 것들 하나 2단계, 1단계에서 닿아 있는 것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난이도를 높일 방법은 있어요. 1단계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2단계, 3단계 끼리로 이렇게 만들어 섞어 놓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추적을 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트래킹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선지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이죠. 지문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과 선지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영어 시험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외국어로 보는 영어 시험은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나는 어차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된 거니까 영어에 대해서 겸손한데 이 국어 시험은 나는 원래 국어를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못 쫓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이거를 안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아직은 이 정도 국어 실력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그 국어 실력을 늘리시면 됩니다. 국어 실력을 늘리는 게 이 시험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제 그 다음에 다작입니다. 아무래도 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구조를 이렇게 잡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지문 매핑, 지문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문에서부터 지문의 맵을 잡아내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개요예요, 개요. 그러니까 제가 통독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통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뼈대가 되는 설계도면과도 같은 중심 문장들과 중심 문장들의 관계 여기서도 지금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테일러주의 얘네들의 이런 이 중심이 되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의 관계가 떠오르기 때문에 금방 통독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글일수록 그게 금방 떠올라요. 익숙하지 않은 글일수록 그게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익숙할수록 이게 떠오른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글들은 개요를 쓴 다음에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들은. 설계도와 같은 거죠. 제가 논술 강의를 하진 않지만 논술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설계도인 개요를 잘 짜는 데부터 있습니다. 아마 논술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개요 짜기부터 항상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개요를 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글을 잘 못 쓰거나 서툰 분들이 개요를 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조식으로 개요를 짭니다. 개조식, 우리가 흔히 논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점형 개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뭐에 대한 도입을 쓰겠다, 뭐에 대해서 쓰겠다, 뭐 예시 뭐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짤막짤막하게 개념들만 던지는 방식으로 개요를 짜는 거죠. 이렇게 개요를 어설프게 짜놓고 문장을 쓰려고 들어가 보면 뭐 쓰다 보면은 막 이게 하나가 막 엄청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가 쫓겨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식이 돼서 약간 이렇게 가분수 같은 글도 되고 막 이래요. 개요의 핵심은 논점형 개요가 아닌 문장형 개요를 짜야 됩니다. 문장형 개요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주제, 근거라고 하면 주제 문장, 근거 문장을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딱딱 개요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장들을 미리 지문에 어디에 박힐지를 염두에 둬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이미 뼈대로서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잡아놓고 나머지 문장들을 그 틈에 들어가게끔만 문장들을 채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뭐 저보고 이제 제가 좀 글을 잘 쓴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어떻게 글을 쓰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밥 먹다가도 서면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다가도 이야기를 할 때도 커피 한 잔을 먹을 때도 한쪽 머리에서 뭔가 써야 될 글이 있으면 그 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굴러가요. 제가 지금 아시아경제에도 계속해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10일에 제가 칼럼이 나올 차례라서 이번 주까지 칼럼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가 보낸 칼럼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공유가 됐는데 이번에도 좀 20대, 30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쓸지를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잡을지. 핵심이 킬링 포인트가 될 문장은 어떤 문장을 쓸지. 문장을 계속 잡아요. 그래서 문장을 몇 개를 잡아요. 나머지 문장들은 뭘까요? 이 킬링 포인트가 되는 문장들을 살리기 위한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이 일단은 탁탁탁탁 몇 개를 잡아서 문장 개요로 잡은 다음 나머지 문장들은 채워 넣는 겁니다. 반복해서 채워 넣듯이 채워 넣는 거죠. 글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통독을 할 때 뭐가 됩니까? 얘가 글쓴이가 몇 날 며칠을 생각했을 킬링이 되는 문장을 잡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게 이 글의 포인트들이거든요. 그 문장들을 가지고 엮어버리면 이 개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요를 잡아내면 이 글은 내가 완전히 파악한 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 글을 잘 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문장들을 갖고 놀아봤기 때문에 상대가 문장을 쓰면서 그 문장들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말 잘하고 글 잘하면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말 잘하고 글 잘 쓰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빨리 해야 되고 그거를. 그게 그냥 우리의 역량의 전부입니다. 노트북 하나와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시험에서 언어와 논술이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면접이 말하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논리력을 평가하는 하나가 추리 논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써보셔야 함은 좀 긴 한 1000에서 1500자 정도 되는 완결된 글을 많이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논술 연습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논술 연습을 할 때 문장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평소에도 글을 좀 그런 거를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라 영화 보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동안 좀 재미가 붙여가지고 이제 네이버 영화평에 제가 쓴 영화평들이 베스트 1위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때 한창 제가 쓸 때였어가지고 비스티 보이즈나 놈놈놈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1, 2위에 가 있는 글이 제가 쓴 글입니다. 그거 다 그때 제가 그 평을 썼더니 너무 평가가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메달도 받고 막 추천 1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람 개평 추천 1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때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몇 달 열심히 하다가 계속 1등 찍는 거 몇 번 보고 나니까 좀 또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이제 영화 평론 같은 것들 같은 글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블로그식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한 줄씩 갈아서 띄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잡는 그런 글들은 별로 이런 지문 구조 분석이나 파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정통파 글을 이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계속 그런 정통파 글들을 개요를 짜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논술을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논술은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연습을 하시면 그게 그대로 언어 이해의 지문 분석 능력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